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거나 입안에 혹이 만져진다면 의심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바로 두경부암인데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암이긴 하지만 입, 코, 목, 혀와 같이 우리가 먹고 말하고 숨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직들에 주로 생기는 암이고요. 최근에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림대 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강정욱 교수를 모시고요. 구강암과 구인두암을 비롯한 두경부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진료를 하고 있는 강정욱입니다. 환영의 박수. 네. 대부분 이비인후과라고 하면 뭐 비염, 편도염 뭐 이런 질환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암 수술도 진행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이비인후과라고 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력을 보는 귀 파트가 있겠고요. 코 질환, 비염 같은 축농증 이런 걸 보는 코 파트가 있겠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인후과에서 그 인후라는 부분이 목을 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인두하고 후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주로는 귀, 코, 목 중에 목을 위주로 보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 파트마다 다 암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암 수술도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귀 쪽에서 생기는 암은 조금 유병률이 드물고 네. 코에 생기는 코암이라든지 또는 부비동, 코 주변에 있는 빈 공간에서 생기는 부비동암 등이 이제 코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두경부암이라고 하면은 입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목이 아프다고 표현할 때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목이 아프다 하면 목 안쪽에 저희가 숨 쉬는 길 또는 이제 음식이 지나다니는 길, 그 언저리 그리고 후두암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후두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코, 입에서부터 식도 또는 폐로 이어지는 그 관에서 발생하는 암을 다루는 게 이제 두경부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코나 입, 식도, 폐로 이어지는 이 공간 암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는 되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요? 전체 뭐 한국인들이 걸리는 암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발병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두경부암이라고 한정을 했을 때 네. 전체 이제 여러 암 종류별로 순위를 매겨보면 기타암에 들어가고 사실은 한 11위 정도 국내에서 하고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뭐 이런 정도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두경부암이라는 거 이게 이제 왜 걸리나 이런 것들도 하나씩 여쭤봐야 되는데 두경부암은 왜 걸려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다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구강암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구강암이 입 안에서 이제 걸리는 암이겠죠?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경부암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강암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안에서 생기는 암이고 이렇게 두경부 자체에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나눌 때 구획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 내를 이제 이루는 구조에는 주로는 이제 설암이라고 하죠. 혀에서 생기는 암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 주변으로 볼 안쪽 점막 또는 입천장 그리고 구강저 또는 잇몸 같은 부분에서도 암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입안에 생기는 암을 구강암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암이 왜 생길까요, 선생님? 주로는 원인은 많이 알려진 거는 술과 담배입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는 경우 또는 담배를 피는 경우 적게는 2배에서 5배 정도 리스크를 올리게 되겠고 네. 특히나 이거 두 가지를 보통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술, 담배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5배까지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 지금 술도 꽤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있다. 다들 나 그럼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걸릴 수 있다. 혹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나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주요 이제 증상 본인이 이제 캐치할 수 있는 증상을 살펴보면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통증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설암 같은 경우에 안쪽에 근육층이 있게 되는데 그쪽에 신경 말단에 암이 접하게 되는 경우에 통증이 주로 발생하게 되겠고 또는 이제 협점막이라든지 다른 입안 점막에 궤양이 2주에서 3주 이상 좋아지지 않는 궤양이 유지된다거나 또는
말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음식을 삼키는데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구강 내에서 처음에 발견이 안 되고 목에 이미 임파선 전이를 일으켜서 목의 종물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초기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혀가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뭐 혀에 뭐가 나거나 그러면 네. 혀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픔이겠죠. 통증의 강도에 있어서는 그 병변의 위치라든지 네. 암이 얼마나 조직을 파고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강도를 가지고 이게 양성 염증성 질환인지 그냥 단순한 구내염인지 암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진 않고요. 결국에는 그 병변의 위치를 봐야 되겠고 그 형태를 봐야 되겠고 또 만져봤을 때 딱딱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암의 특징이 이제 조직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럴 경우는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조직 검사 등을 권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구강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 안쪽을 생각하면 치과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뭐 목구멍이나 이런 데가 아프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이 구강암이라는 거 입 안쪽에 어딘가가 많이 아프거나 혹은 딱딱한 게 만져지거나 했을 때에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조직 검사라는 걸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가 술, 담배 참 안 좋다,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딱 직접적으로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그냥 간과하고 계속해서 태우시고 계속해서 마시고 하시는데 이 구강암에 대해서는 술, 담배가 15배까지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앞서 구강암에 대한 이야기 또 설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왜 피곤하거나 하면 입안에 염증, 혓바늘 이런 게 자주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구강암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혓바늘이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신데 일종의 이제 구내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곤하거나 네. 또는 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시고 또는 수면이 박탈됐을 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런 이제 구내염은 대개는 이제 아프타성 궤양이라고 해서 체질적으로 좀 그런 게 잘 생기시는 분들이 좀 맞아요. 있고요. 네, 네. 보통은 이제 6mm 내외로 작게 조그만한 궤양들이 입안 여기저기에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아물었다가 다른 자리에 또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요 자체가 구강암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라는 근거는 매우 빈약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구강암 초기에 있어서 그런 이제 궤양성 병변이 작게 시작되는 경우에 이게 마치 이제 구내염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초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또는 이제 그래서 6mm 전후로 작게 자리를 옮겨 다니는 거는 이게 암의 특성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6mm 이상의 궤양이 동반이 되어 있고 한 자리에서 계속 오랫동안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회복되지 않고 출혈을 동반한다든지 주변의 색깔의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지속적인 점막 병변이 2, 3주 이상 지속되면 암을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내염에 대해서 잠깐 요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구내염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면요. 제가 정말 자주 나거든요. 혓바늘이. 근데 그건 왜 자꾸 이 혀의 뿌리 같은데 이런 데에 날까요? 혀뿌리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입안 깊숙이. 예. 그 이제 나는 위치는 조금 개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구내염이 혀뿌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천장 그리고 협점막 그리고 구강저 어디든 사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데만 나가지고 이게 말할 때마다 자꾸 닿고 그래서 혹시 내가 관리를 잘못하나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구강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구강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도를 포함해서 상부 호흡기관 그리고 또 소화기관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암이 발병하는 기전을 조금 이해하면 그 부분을 이해하기 좀 쉬울 텐데요. 이게 암이 하루아침에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을 발병하는
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술과 담배 같은 물질들이 계속 점막에 자극을 주었을 때 또는 물리적 자극이 오랫동안 반복됐을 때 그런 이제 자극을 받았던 세포들이 어떤 유전자 변이가 누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이가 누적이 됐을 때 그중 한두 개의 세포에서 암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세포로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두경부 암이 발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한 90% 이상에서 술, 담배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그러한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던 여기저기 점막에서 우연히 이제 두경부 암이 먼저 발견이 되고 또는 발견이 되고 동시에 다른 두경부암이 동반이 된다거나 또는 폐암이나 식도암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두경부암 발병 6개월 이내에 2차적으로 다른 구획에서 또 암이 발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된 위치뿐 아니고 주변 점막들도 사실은 암 전 단계나 다른 유전적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은 2차 암이 발병할 비율은 보통 두경부암 환자에서 한 15%에서 20% 환자분들이 2차 암이 나중에 발병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저희가 전신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두경부암이 발병을 하면 식도 내시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병기 결정 검사를 할 때 PET-CT 등을 찍어서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낫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이제 구강암 같은 경우 이제 진행된 병기에 있어서 전체 생존율이 한 반 정도 되는데요. 네, 또 하지만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80~90%로 5년 생존율이 좋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예후에 가장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구강암은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강이 사실은 거울을 보고 본인 입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일반인들이 양치하고 거기서 끝내거든요. 사실 그렇죠. 입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사실 통증이 생기거나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구강암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기가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커진 다음에 발견되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예후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한 가지는 발병 후에 치료를 잘 받으셨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암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국소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또 경부전이가 조기에 좀 일찍 일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쁜 예후에 좀 영향을 준다. 다만 이제 조기에 발견할수록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조기에 발견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이 거울을 보실 수 있다면 거울을 보고 입안을 좀 관찰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입안을 보고 어떤 걸 발견하면 됩니까? 입안에서 주로 이제 암 전 단계 병변이라고 전구암 병변이 있습니다. 주로 색깔 변화를 좀 우선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증이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이제 통증이 있는 부분에 그렇죠. 혹시 병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당연히 또 색깔 변화라고 하면 주로는 이제 백반증이라고 해가지고요. 흰색 병변 변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혀 양 옆이라든지 또는 볼 안쪽 점막이라든지 잇몸 언저리라든지 이런데 흰색이 끼어 있는데 이게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통증 없이 그냥 흰색 병변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비인후과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형성증 또는 그 전 단계 전구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흰색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줄처럼 가 있습니까? 혀 위쪽에 생기는 경우는 그물상처럼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물처럼. 형태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넓게 얇은 막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점막의 형태, 굴곡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뭐 나뭇가지 형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고 개중에 흰색 병변뿐 아니고 붉은색으로 변성이 돼서 마치 체리 색깔, 진한 붉은색의 병변이 있을 경우는 그거는 이제
더 암의 발생 위험이 훨씬 높은 병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궤양이 오래된 경우 그런 부분들에서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 입안에 다른 곳하고는 색깔이 조금 다른 무언가가 있다. 내가 그려 넣은 것도 아닌데 뭔가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안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구강암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 수술한 후에 이제 합병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하는 걸 더 선호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방사선 주요 이제 구강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하고 또는 이제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이제 메인 두 가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선호되는 거는 어떤 측면이냐면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것보다 수술을 하고 필요할 때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에 비해서 네. 훨씬 이제 방사선 치료 용량도 높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수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한 구강 내 병변은 1차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중에는 어느 정도 병기가 이제 3, 4단계로 진행이 돼서 수술을 했을 경우 너무 수술의 범위가 넓어져서 나중에 후유증을 남길 기능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선행적으로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크기를 조금 줄인다든지 또는 선행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술 또는 이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치료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65님께서 설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모든 암이 마찬가지인데 암이 있는 부분을 완전 절제하는 게 이제 치료 원칙이고요. 설암 같은 경우는 이제 혀의 모양이 계속 이렇게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겨지고 이렇게 밀면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영역을 가지고 절제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혀에 이제 보통 측면에 많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혀의 측면에서 안전 영역을 두고 넓게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고 겉에 보이는 암의 병변뿐 아니고 그 암이 조직을 파고드는 깊이까지 감안해서 안쪽으로 충분한 절제력을 가지고 제거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거하고 나면 문제가 크기가 작았을 때는 1차 봉합이라든지 그냥 그 창상을 열어두고 치유를 유도를 해가지고 회복을 하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만 돼도 제거하고 나면 상당 부분의 혀가 손실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유리 피판술이라고 해서 팔이라든지 다리에서 살을 채취해서 피부를 채취해서 그 비워진 부분을 메꾸는 재건 수술이 같이 수술 시에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음상으로도 조금 더 네, 그렇습니다. 보완이 이게 되겠네요. 재건된 혀는 사실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에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볼륨을 입안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삼킴을 할 때 혀의 기능을 보조해 줄 수가 있고 발음을 할 때도 비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발음이 더 낫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수술 시 재건술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이제 구강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주제가 두 가지였죠. 구인두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두암은 어디 쪽입니까? 구인두암은 이 인두의 한 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두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목 안쪽 공기가 지나가고 음식물이 지나가는 일종의 통로,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목을 따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 중에 상부 3분의 1은 비인두라고 해서 코 뒤편에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 3분의 1은 구인두라고 해서 입 뒤편, 입을 벌렸을 때 목 깊숙이 보이는 부분이 구인두가 되겠고 그 주변에 목젖도 있고 편도 조직도 있고 혀뿌리라고 해서요. 설 기저부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3분의 1은 후두를 우리 목소리를 내고 숨길이 되는 후두를 싸고 있는 하인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구인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 비인두암은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배우 김우빈 씨가 투병을 해서 관심을 모았던 암이 비인두암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 사실 이제 발병으로 따지면 비인두암보다 구인두암 발병률이 훨씬 높을 텐데요. 아. 비인두암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고 기사를 통해 가지고 좀 높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비인두암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 위치상 음. 코 뒤편 깊숙이 위치해 있고 음. 그 위쪽이 바로 뇌이고요. 또는 눈으로 가는 신경의 그렇죠. 중요한 시신경이 위치하고 있어서 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술적 치료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인두 같은 경우는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네. 바이러스가 그것도 원인이 되어가지고 암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 말고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또 그 치료 효과가 비교적 좋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수술보다는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이 먼저 고려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편도 근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편도가 자주 붓는 분들은 약간 걱정이 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편도 자주 붓는 거는 보통 이제 만성 편도선염, 반복성 편도선염이 있으신 분들이고 보통은 편도 그 컨디션에 따라 본인의 피로감이라든지 피로도나 아니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편도선염이 반복되시는 분들이고요. 구인두암의 사실 원인은 두경부암 전체와 마찬가지로 술, 담배가 원래 구인두암에서 주요 원인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네. 구인두암 중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암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제 암의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이름 자체에서 인간,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고요. 유두종이라고 하면 일종의 사마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인간에서 사마귀 형태의 어떤 병변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되겠고 그 세부 타입을 하면 10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모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암과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고위험도를 띠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점막에 침습했을 때, 점막에 감염이 됐을 때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또는 구인두에서는 구인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어디서 침투하는 거예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주로 전파가 되는데요. 구인두암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많이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경부암을 또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선진국의 대부분에서는 이제 남성분들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권장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집단 면역을 통해 가지고 여성분들의 이제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남성분들에서 구인두암의 비중이 선진국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백신이 권장이 되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이비인후과 의사회나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일부 이제 백신을 맞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백신 지원 사업도 최근에 이제 그 적합성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아마 이제 젊은 남성분들도 지원을 받아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비가 조금 들더라도 맞게 되면 구인두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싸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맞고 끝도 아니고 여러 번 맞아야 되고. 이게 사실 이비인후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평생에 정말 많이 가는 과 중에 한 곳인데 이렇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전공을 쭉 하시면서 암 전문의 쪽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암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다 보면 많이들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 중에 이제 두경부암이라는 거를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이 되고 나중에 두경부암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저만 해도 이제 이비인후과를 하게 되었을 때 두경부 파트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를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귀 파트라든지 이런 게 주요 파트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선진국이나 국내에서도 거의 이제 분과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두경부 파트가 분리되어 가지고 이제 세부 분과로 되어서 나온 이제 케이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도 잘 두경부암도 생소해하시고 또 병 자체도 이렇게 빈도가 아주 높진 않으니까 내가 걸리면 이제 잘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들어본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비인후과에서 이비인후과 내 두경부암을 보는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쪽을 선택하셨는지, 왜 이쪽으로 쭉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해서. 네, 이비인후과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 왜냐하면 두경부라는 게 뇌하고 우리 몸을 이어주는 그 사이 공간에 있는 모든 해부학적 구조를 어느 정도 다 다루게 되고요. 이 안에 신경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혈관들도 많고 구조도 복잡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미각을 느끼고 하는 다양한 감각도 다 있어서 전공의 시절에는 이제 두경부 쪽 목이나 이런 해부학을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에 많이 배우거든요. 복잡해서. 그래서 더 흥미를 좀 끌었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경부 암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을 길을 한 거에는 이제 수술에 되게 다양한 수술을 접할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두경부 파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두경부 파트가 여러 가지 조직에서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라든지 성상에 따라서 수술하는 기법이 좀 달라지고요. 재건 수술도 당연히 최근에는 많이 되어지고 있고 로봇 수술이라든지 레이저를 쓰는 수술이라든지 현미경을 가지고 하는 수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좁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내시경이 들어가는 수술이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말 다양한 기법의 수술을 모두 접해보고 해볼 수 있는 파트가 두경부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는 사실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까지. 이게 사실 얼굴 부위에 발생하는 암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이제 쉬는 시간에 저희한테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얼굴 부위에 이런 암이 발생을 하고 또 발병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게 또 암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걱정도 클 것 같거든요. 이제 뭐 혀라든지 아니면 얼굴의 어떤 부위를 절제를 하고 그럼 나중에 어떤 뭐 심각한 문제가 미용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께서는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서도 간혹 그 구인도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젊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단순 이제 편도선염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상당 기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좋아지지 않아갖고 나중에 의심이 돼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젊은 분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치료를 선택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용적인 측면은 조금 덜 관심이 그렇죠. 갖고 잘 치료되고 암을 확실히 절제하고 이런 방향으로 많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젊은 분들이 두경부암에 걸렸을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될 날도 많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고요. 특히 이제 구인두암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즈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단독 요법으로도 특히나 항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구인두암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기 때문에 네. 수술로 흉터를 만들지 않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방사선 치료도 수술 흉터는 없지만 후유증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입안이 건조하다든지 또는 방사선이 조사된 피부의 착색이라든지 피부가 딱딱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병변의 크기,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이 얻게 될 이득과 또는 수술 후유증하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남게 되는 후유증을 저울질해서 치료 효과는 가장 많이 가져가면서 동시에 환자분이 나중에 흉터라든지 또는 방사선에 의한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치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이제 설암 같은 경우에 맞아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초기 암의 경우는 구강 내에서 피판을 돌려서 재건을 하게 되면 외관 쪽으로 잘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할 때 팔이나 다리에서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혀의 색깔이 조금 이식된 부분이 좀 달라져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저희가 수술을 선택할 때 입안을 접근한다고 해도 턱을 가르고 턱뼈를 가르고 들어가는 그런 수술보다는 가능하면 로봇을 쓰든 아니면 내시경을 쓰든 입안을 통해서 하는 수술, 이 원래 있는 구멍을 통해서 하는 수술이 흉터라든지 미용적 효과가 더 낫기 때문에 그렇군요. 젊은 분들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일반 이비인후과를 갔을 때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진짜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못해서 병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까 싶어서요. 뭔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대학병원을 진짜 가야 되나? 저희 이제 많은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전공의 시절 때 다 이제 두경부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고 또 일반적으로 전문의 시험이라든지 환자분의 이제 생명하고 직결되는 암의 진단에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진단할지 어떤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련을 받고 나오신 전문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의견을 듣고 3차 병원에 의뢰가 되면 그때 오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궁금증도 해결해보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강암, 구인두암을 비롯해서 두경부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강정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